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기발하고도 뒤틀린 상상력에서 탄생한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로알드 달의 돼지라는 작품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수함, 통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불편한 현실을 다룹니다. 다소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환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로알드 달은 평범한 것을 가져다 조용히 섬뜩한 것으로 바꾸는 재능을 지녔죠.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돼지 로알드 달. 옛날 옛적에 뉴욕시에서 예쁜 사내 아이가 태어났고 기쁨에 찬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렉싱턴이라고 지었다. 아기 엄마가 렉싱턴을 품에 안고 병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아기 아빠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줘요. 우리 아들이자 후계자의 탄생을 축하해야죠. 남편이 아내를 다정하게 끌어안고서 렉싱턴처럼 예쁜 아기를 낳은 여자라면 당연히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자격이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밤늦게 거리를 돌아다닐 만큼 벌써 몸이 회복되었느냐고 물었다. 부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뭐 어떠냐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 부부는 멋진 옷을 차려입고 일당 $20를 받는 능숙한 스코틀랜드인 유모에게 렉싱턴을 맡긴 다음 시내에서 가장 비싸고 세련된 레스토랑으로 갔다. 두 사람은 커다란 바닷가지의 요리를 먹으며 샴페인을 한 병 마셨다. 그런 다음 나이트클럽으로 가서 샴페인을 한 병 더 마시며 몇 시간 동안이나 손을 잡고 앉아서 새로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들이 구석구석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리고 이야기 나누며 감탄했다. 부부는 새벽 2시쯤 맨하탄 이스트 사이드의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택시비를 내고 차에서 내린 다음 주머니를 뒤지며 현관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열쇠가 다른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초인종을 눌러 유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로 했다. 남편은 일당 $20짜리 유모라면 가끔 침대에서 억지로 나와 문을 열어주는 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다. 두 사람은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남편이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에는 더 길고 더 크게. 그들은 또 잠시 기다렸다. 그런 다음 거리로 몇 발짝 물러나 유모가 머무는 4층 창문을 향해 유모의 이름을 크게 외쳤지만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다. 집은 캄캄하고 조용했다. 부인은 점점 걱정이 되었다. 내 아이가 유모와 단둘이 저기에 갇혀 있는 거야. 그녀가 혼잣말을 했다. 그렇다면 유모 맥포틀은 어떤 사람일까? 부부는 겨우 이틀 전에 그녀를 처음 만났다. 입술이 얇고 작은 눈은 불만스러워 보이며 앞섭에 빳빳하게 풀먹인 옷을 입은 이제 보니 걱정스러울 만큼 깊이 잠드는 여자였다. 초인종 소리도 듣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 울음소리를 어떻게 들을까? 어쩌면 바로 지금 아기가 숨이 넘어가거나 베개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베개는 안 쓰잖아. 지나친 걱정이야. 하지만 정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안으로 들어보내주지. 샴페인 기운에 호기로워진 남편이 몸을 굽혀 검정 에나멜 구두의 끈을 풀더니 구두코를 잡고 힘껏 던져 1층 식당 창문을 깨뜨렸다. 자, 됐어. 유리창 값은 이모의 월급에서 제하자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그가 한 걸음 나서서 구멍찬 유리창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걸쇠를 열고 창문을 올렸다. 당신 먼저 들어가. 남편이 팔로 아내의 허리를 감아 들어올렸다. 그러자 그녀의 크고 붉은 입술이 그의 입술 바로 앞으로 다가왔고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경험상
여자들이 몸이 들린 채 다리가 대롱거리는 자세로 키스하기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키스를 했다. 아내는 발을 흔들었고 목에서 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마침내 남편이 아내를 돌려안고 열린 창문을 통해 식당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경찰차가 이들을 향해 조용히 다가왔다. 차가 30m쯤 떨어진 곳에 멈춰서자 아일랜드계 경찰관 3명이 차에서 내려 권총을 휘두르며 부부를 향해 달려왔다. 손들어! 손들어! 경찰이 소리쳤다. 그러나 남편이 그 말을 따르려면 아내를 놓아야 했고, 그러면 아내는 바닥에 떨어지든지 반은 나오고 반은 들어간 채로 매달리게 될 텐데, 이는 여자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자세였다. 그래서 남편은 용감하게도 부인을 창문 안으로 계속 밀어넣었다. 강도 사살로 훈장을 받은 바 있는 경찰관들이 즉시 사격을 시작했다. 표적으로 치자면 부인은 아주 작았지만 경찰관들은 달리는 와중에도 두 사람 모두 여러 발 맞힐 수 있었다. 어쨌거나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에는 충분했다. 이렇게 하여 어린 렉싱턴은 태어난 지 12일 만에 고아가 되었다. 결국 경찰관 3명이 소환장을 받게 만든 이 부부 사망 사건은 부지런한 신문 기자들 덕분에 친척들에게 전해졌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가까운 친척들과 장의사 2명, 변호사 3명, 사제 1명이 각각 택시를 타고 유리창이 깨진 집으로 향했다.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거실에 모인 사람들은 소파와 안락 의자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세리주를 마시면서 위층의 어린 고아 렉싱턴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다. 친척들 중 아무도 아이에게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분명해졌고, 의논과 언쟁은 온종일 이뤄졌다. 다들 렉싱턴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서 참기 힘들 정도이지만, 아파트가 너무 작거나 이미 아이가 하나 있어 다른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거나, 여름에 해외로 휴가를 갈 때 그 불쌍한 어린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거나, 또는 아이를 키우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크면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거나 등등의 이유로 도저히 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아기 아버지가 오랫동안 큰 빚에 시달려왔고 집은 장기 할부로 산 것이므로 결국 아이에게 돌아갈 유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다들 잘 알았다. 사람들은 저녁 6시까지 열심히 다투고 있었다. 그때 고인이 된 아기 아버지의 나이 많은 고모, 글래스펜이라는 이름이었다. 그 고모가 버지니아 주에서부터 달려와 모자와 외투도 벗지 않고 잠시 자리에 앉지도 않고 마틴이나 위스키, 세리주를 권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 자리에 모인 친척들에게 이제부터 갓난아기를 혼자 맡아서 키우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게다가 교육을 포함해 모든 재정적 책임도 전부 지겠으니 이제 다들 홀가분한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선언했다. 말을 마친 글로스펜 고모가 위층 아기방으로 총총 올라가서 요람에 누운 렉싱턴을 낚아채 두 팔로 꼭 끌어안고서 급히 집을 나서자 친척들은 가만히 앉아 미소 띤 얼굴로 그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는 듯했고, 유모인 맥포틀만이 입을 꽉 다문 채 빳빳하게 풀먹인 앞섭 위로 팔짱을 끼고 못마땅하다는 듯 층계 꼭대기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이렇게 하여 렉싱턴은 태어난 지 13일 만에 뉴욕시를 떠나 남부 버지니아 주에서 글로스펜 대고모와 함께 살게 되었다. 글로스펜 대고모는 렉싱턴의 후견인이 되었을 때 70에 가까웠지만 그녀를 직접 본 사람도 처음에는 나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실제 나이에 반도 안 된 사람처럼 활기찼고 작은 얼굴은 주름졌지만 아름다웠으며
사랑스러운 갈색 눈은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게 반짝였다. 또 글로스펜 고모는 미혼이었지만 그런 구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실을 알아채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절대 냉혹하거나 우물하지 않고 짜증도 잘 내지 않는 데다가 코수염도 없었고 다른 사람을 조금도 질투하지 않았다. 사실 질투심 없는 독신녀나 노처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과연 글로스펜 고모가 독신녀인 동시에 처녀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글로스펜 고모는 특이한 노인이었고 그것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몇 킬로미터 떨어진 블루리치 산비탈 높은 곳의 작은 오두막에서 지난 30년 동안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 그녀에게는 5에이커 정도의 목초지와 작은 채소밭, 꽃밭, 암소 3마리, 암탉 12마리, 숯병아리 1마리가 있었다. 이제는 어린 렉싱턴도 생겼다. 글로스펜 고모는 철저한 채식주의자로 동물의 살을 먹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고 역겨울 뿐 아니라 끔찍할 정도로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우유, 버터, 달걀, 치즈, 채소, 견과류, 향채, 과일처럼 사랑스럽고 깨끗한 음식만 먹었고 자기를 위해 살아있는 어떤 존재도 심지어는 새우 1마리도 도살되지 않는다는 확신에 기뻐했다. 한 번은 한창 때에 갈색 암탉이 알을 낳다가 숨을 거두자 클로스펜 고모는 너무나 비통해서 달걀을 먹는 것마저 그만둘 뻔했다. 클로스펜 고모는 아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뉴욕역에서 버지니아행 기차를 기다리면서 젖병 6개, 기저귀 24장, 옷핀 1상자, 가는 동안 먹일 우유 1팩과 갓난아기 돌보기라고 작고 얇은 책을 샀다. 그 이상 뭐가 필요할까? 기차가 출발하자 그녀는 아기에게 우유를 좀 먹이고 기저귀도 그럭저럭 간 다음 자리에 눕혀 재웠다. 그리고 나서 갓난아기 돌보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이제 문제 없군. 아무 문제도 없어. 글로스펜 고모가 책을 창밖으로 던지며 말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오두막집으로 돌아오자 모든 일이 더할 나위 없이 매끄럽게 흘러갔다. 어린 렉싱턴은 착한 아기가 그렇듯 우유를 마시고 트림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잠을 잤다. 글로스펜 고모는 렉싱턴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얼굴을 빛냈고 온종일 아기에게 입맞춤을 퍼부었다. 6살쯤 되자 어린 렉싱턴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소년으로 자라났다. 긴 금발에 눈은 수레국화처럼 짙은 파란색이었다. 렉싱턴은 밝고 활발했으며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오고 버터 제조기를 돌리고 채소밭에서 감자를 캐고 산에서 야생 항체를 찾는 등 고모를 도와 이런저런 일을 하는 법을 배웠다. 곧 글로스펜 고모는 렉싱턴의 교육 문제를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렉싱턴을 멀리 떨어진 학교에 보낸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글로스펜 고모는 렉싱턴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잠시라도 떨어지면 죽을 것만 같았다. 물론 저 아랫마을에 학교가 있었지만 그곳은 정말 끔찍해 보였다. 렉싱턴을 그 학교에 보내면 첫날부터 고기를 억지로 먹일 것이 틀림없었다. 어느 날 렉싱턴이 부엌 의자에 앉아 치즈를 만드는 글로스펜 고모를 바라보고 있을 때 고모가 이렇게 말했다. 얘야, 우리 귀여운 아가. 내가 널 가르치면 안 될 이유도 없지 뭐냐. 아이가 크고 파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더니 마음 깊이 믿는다는 듯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럼요. 그럼 네가 제일 먼저 배울 것은 바로 요리란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좋든 싫든 어느 정도는 배워야 한단다. 우리 같은 채식주의자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쓸 수 있는 재료가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는 이용 가능한 것을 두 배로 활용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해. 할머니, 우리는 안 먹는데 보통 사람들은 먹는 게 뭐예요? 동물이지. 그녀가 역겹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살아있는 동물요? 아니, 죽은 동물. 아이는 얼마 동안 생각해 보았다. 동물이 죽으면 묻지 않고 먹는다는 말씀이세요? 동물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단다. 동물을 죽이지. 어떻게 죽여요, 할머니? 보통 칼을 가지고 목을 벤단다. 어떤 동물을요? 대부분 암소나 돼지이고 양도 그렇지. 암소를? 그럼 데이지나 스노드롭이나 릴리 같은 소를 말이에요, 할머니? 바로 그렇단다, 아가. 하지만 소를 어떻게 먹어요, 할머니?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요리를 하지. 뼈에 붙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빨간 고기를 가장 좋아해. 사람들은 피가 스며 나오는 소의 살덩이를 가장 좋아한단다. 돼지도요? 그럼 돼지도 무척 좋아하지. 피가 흐르는 돼지고기 조각이라니 세상이나 또 뭘 먹어요, 할머니? 닭도 먹지. 닭이라고요? 수도 없이 먹는단다. 깃털이랑 전부요? 아니, 깃털은 아니야.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할머니에게 팔을 한 다발 가져다 주겠니, 아가? 잠시 후 수업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읽기, 쓰기, 지리, 산수, 요리 총 5과목을 공부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요리였다. 어린 렉싱턴이 이 분야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곧 드러났다. 렉싱턴은 타고난 요리사였다. 솜씨도 뛰어났고 속도도 빨랐다. 아이는 고개를 부리듯이 펜을 다루었다. 렉싱턴은 또 글로스펜 대고모가 감자 껍질을 벗기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감자를 종이자처럼 얇게 20조각으로 썰었다. 아이의 혀는 극도로 민감해서 향이 강한 양파 수프를 먹어도 조그마한 실비어 잎 한 장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바로 맞췄다. 렉싱턴은 아직 너무 어렸기 때문에 글로스펜 고모는 약간 당황했고 사실을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난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며 아이의 밝은 앞날을 예측했다. 내가 늙어서 거동을 못하게 돼도 저렇게 뛰어난 아이가 돌봐줄 테니 얼마나 다행인지. 몇 년이 지난 후 그녀는 부엌에서 영영 물러났고 집안 요리는 렉싱턴이 도맡았다. 아이는 10살, 글로스펜 대고모는 80살이었다. 부엌을 독차지하게 된 렉싱턴은 곧 음식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보며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좋아했던 것들에게 더 이상 흥미가 없었다. 아이에게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이 있었다. 렉싱턴의 머릿속에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수백 개나 있었다. 우선 호두 수플레를 만들어 봐야겠다. 렉싱턴은 호두 수플레를 만들어 그날 저녁 식탁에 내놓았다. 환상적이었다. 글로스펜 대고모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렉싱턴의 양볼에 입을 맞추며 외쳤다. 넌 천재야. 네가 역사를 새로 쓸 거야. 그때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롭고 맛있는 요리가 식탁에 올랐다. 브라질 너트 수프, 말린 옥수수 커틀렛, 야채 라구, 민들레 오믈렛, 크림치즈 튀김, 속을 채운 양배추 요리, 포기지 스튜, 샬롯 아라본드 판무, 톡 쏘는 맛의 비트 프리무스, 말린 자두 스트로가노프, 네덜란드식 치즈 토스트, 터닙 쏜 호스백, 플레이밍 가문비 나뭇잎 타르트,
이 밖에도 아름다운 작품이 수없이 많았다. 글로스펜 대고모는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오전이면 그녀는 점심시간이 되기 훨씬 전부터 현관문 앞 흔들 의자에 앉아서 입맛을 다시고 부엌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향을 맡으며 점심으로 무엇을 먹게 될지 골똘히 생각하곤 했다. 고모가 큰 소리로 물었다. 오늘은 뭘 만들고 있니, 아가야? 맞춰보세요, 할머니. 그녀는 냄새를 열심히 맡으며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셀서피 튀김 냄새 같구나. 그러면 10살짜리 꼬마 렉싱턴이 얼굴에 자랑스러운 웃음을 띠고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냄비를 들고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파스닙과 러비지로 만든 천상의 스튜가 담겨 있었다. 고모가 스튜를 개걸스럽게 먹으며 말했다. 네가 당장 할 일이 있어. 지금 바로 연필과 종이를 들고 요리책을 쓰는 거야. 렉싱턴이 파스닙을 천천히 씹으며 식탁 너머 대고모를 바라보았다. 안 될 것 없지. 쓰는 법이랑 요리하는 법을 내가 가르쳤으니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거야, 아가. 요리책을 쓰면 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다. 좋아요, 해볼게요. 바로 그날 렉싱턴은 그의 일생이 걸린 기념비적인 작품의 첫 장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맛있고 건강한 식생활이었다. 7년 후 렉싱턴이 17살이 되었을 때 그가 적어둔 요리법은 9,000개에 달했는데 전부 독창적이고 또 전부 맛있는 요리법이었다. 그러나 렉싱턴의 작업은 글로스펜 대거모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갑자기 중단되었다. 대거모가 어느 날 밤 격렬한 발작을 일으켰고 렉싱턴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대고모가 침대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비비 꼬인 매듭처럼 온몸을 뒤틀고 있었다.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기 때문에 렉싱턴은 잠옷 차림으로 손을 비틀면서 어쩔 줄 몰라 침대 주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대고모를 진정시키려고 소를 키우는 목초지 연못에서 물을 한 양동이 떠와서 그녀의 머리에 끼얹었다. 그러자 발작은 더 심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고모는 힘을 다 소진해버렸다. 불쌍한 렉싱턴은 대고모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몇 번이나 그녀를 꼬집어 보면서 말했다. 정말 너무 끔찍해. 어떻게나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주 멀쩡해 보이셨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매운 양념 버섯 버거도 즙이 많아 좋다고 하시면서 세 접시나 드셨는데 대고모를 매우 사랑했던 렉싱턴은 몇 분간 애통하게 운 다음 몸을 추스리고 대고모를 밖으로 옮겨 외양간 뒤에 묻었다. 다음날 대고모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렉싱턴은 글로스펜 대고모의 글씨체로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를 열자 $50짜리 지폐와 편지가 나왔다. 귀여운 아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네가 생후 13일 이후로 이 산에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것은 나도 알지만 내가 죽으면 곧장 신발을 신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마을로 가서 의사를 찾아야 한단다. 가서 내가 죽었다는 사망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렴. 그런 다음 그 증명서를 가지고 뉴욕시에 사는 내 변호사 세뮤얼 주커먼 씨를 찾아가야 해. 그분이 내 유언장 사본을 가지고 있단다. 주커먼 씨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동봉한 돈은 의사에게 가서 증명서를 떼고 뉴욕까지 가는 비용으로 쓰거라. 거기 가면 주커먼 씨가 돈을 더 줄 텐데 네가 그 돈으로 채식주의자 요리법을 연구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네 스스로 흡족한 대작을 쓴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사랑하는 너의 대고모 글로스펜.
지금까지 뭐든지 대고모가 시키는 대로 따랐던 렉싱턴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신발을 신고 깨끗한 셔츠를 입고 산을 내려와 의사가 살고 있는 마을로 향했다. 글로스펜 할머니,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네,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으로 같이 가시면 다시 파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깊이 묻었니? 한 3m, 4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언제 묻었지? 8시간쯤 전에요. 그럼 확실히 돌아가셨겠구나. 자, 여기 증명서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제 세뮤얼 주커먼 씨를 찾으러 뉴욕으로 향했다. 렉싱턴은 울타리 밑에서 잠을 자고 딸기나 야생 향채를 먹으면서 걸어서 16세 만에 뉴욕에 도착했다. 렉싱턴이 57번 스트리트와 5번 애비뉴 교차로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며 외쳤다. 정말 멋진 곳이야. 암소나 닭은 아무 데도 없고 할머니처럼 생긴 여자도 없네. 세미월 주커먼 씨로 말하자면 렉싱턴이 이제껏 본 어떤 사람과도 생김새가 달랐다. 주커먼 씨는 낯빛 뺨과 커다란 자홍색 코, 작고 스펀지 같은 몸집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미소를 지으면 신기하게도 입안 여기저기에서 금빛이 반짝였다. 화려한 사무실에서 주커먼 씨가 렉싱턴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흔들며 대고모의 죽음을 축하했다. 네가 사랑했던 후견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 암소랑 닭 말씀이세요? 50만 달러 말이야. 얼마라고요? 50만 달러란다. 모두 네 앞으로 남기셨지. 주커먼 씨가 의자 깊숙이 기대어 앉아 푹신푹신한 배 위로 두 손을 깍지 꼈다. 그러면서 몰래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양복 조끼와 셔츠 밑으로 넣어서 배꼽 주변을 긁었다. 그것은 그가 즐기는 행동으로 특별한 즐거움을 주었다. 물론 수수료 50%는 제하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25만 달러가 남은 셈이지. 저는 부자군요. 멋진데요? 그럼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글쎄, 넌 운이 좋은 거야. 내가 이쪽 세무서랑 친하니까 상속세나 미납세를 전부 면제해 주라고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렉싱턴이 중얼거렸다. 정말 친절하세요. 하지만 물론 누군가에게 사례금을 조금 줘야 하지. 알아서 해주세요, 주커먼 씨. 10만 달러면 충분할 것 같군. 세상에 너무 많지 않나요? 세금 사정관이나 경찰관에게는 절대 돈을 적게 주면 안 돼. 꼭 기억해 두렴. 렉싱턴이 유순하게 물었다. 그러면 얼마나 남지요? 15만 달러가 남지. 그런데 장례 비용도 내야 해. 장례 비용이라고요? 장례 업체에 지불해야지.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하지만 제가 직접 할머니를 묻었는데요. 주커먼 씨, 외양간 뒤에요. 물론 그랬겠지. 그래서 장례 업체 같은 건 쓰지도 않았다고요. 주커먼 씨가 침착하게 말했다. 잘 들으렴. 넌 모르겠지만 우리 주에는 장례 업체에 돈을 완납하기 전까지 상속자가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법 조항이 있어. 그게 법이란 말씀이세요? 물론 법이지. 그것도 아주 훌륭한 법이야. 장례업체는 뛰어난 국가기관이거든. 무슨 수를 써서든 보호해야지. 주커먼 씨는 애국심 넘치는 의사들과 함께 뉴욕의 지점이 9개나 되는 사치스러운 장례업체를 운영했을 뿐 아니라 브루클린의 관 제작 공장과 워싱턴 하이츠의 시체 처리사 대학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둘러싼 예식이 주커먼 씨에게는 무척 종교적인 것이었다. 사실 그 모든 일은 그에게 심오한 영향을 미쳤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상인에게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심오했다. 너에게 그런 식으로 할머니를 묻어버릴 권리는 전혀 없어. 전혀. 죄송합니다, 주커먼 씨.
정말 부당한 일이야. 하라시는 대로 할게요, 주커먼 씨.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만 알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주커먼 씨는 한숨을 쉬고 얼굴을 찌푸리며 계속해서 배꼽 주변을 손가락 끝으로 몰래 어루만졌다. 그가 환한 금빛 미소를 띠며 제안했다. 15,000달러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은 액수지. 오늘 오후에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도 없지. 이렇게 하여 주커먼 씨는 출납국장을 불러 소액 지급 자금에서 15,000달러를 렉싱턴에 주고 영수증을 받아두라고 지시했다. 이제 약간이나마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게 된 청년 렉싱턴은 돈을 고맙게 받아서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주커먼 씨와 따뜻하게 악수를 나누고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한 뒤 사무실을 나섰다. 우리의 주인공이 거리로 나가며 외쳤다. 이제 내 앞에 온 세상이 펼쳐져 있어. 15,000달러면 책이 완성될 때까지 살 수 있을 거야. 물론 책이 나오면 더 많이 벌겠지. 렉싱턴은 보도에 서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망설이다가 왼쪽으로 돌아 도시를 바라보며 천천히 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렉싱턴이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다. 정말 메스꺼운 냄새잖아. 못 견디겠어. 그의 섬세한 후각 신경은 부엌에서 나는 맛있는 향만 맡아왔기 때문에 버스에서 뿜어져 나오는 디젤 배기가스의 불쾌한 냄새가 그에게는 고문과도 같았다.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가야겠어. 이러다간 코를 완전히 망치겠어. 그 전에 우선 뭘 좀 먹어야겠다. 진짜 배고프네. 가련한 소녀는 지난 2주 동안 딸기와 야생 항체밖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배는 든든한 식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말린 옥수수 커틀릿을 먹어야겠어. 아니면 촉촉한 샐러피 튀김이나. 렉싱턴이 속으로 중얼거렸다. 렉싱턴은 길을 건너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안은 따뜻하고 어둡고 조용했다. 요리용 기름과 양배추즙 냄새가 강하게 풍겼다. 손님은 딱 한 명 있었는데 갈색 모자를 쓰고 음식 위로 몸을 구부리고서 렉싱턴이 들어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의 주인공은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을 의자에 걸었다. 정말 기대되는 걸 그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난 17년 동안 나는 단 2명, 그러니까 할머니와 내가 만든 요리밖에 먹어보지 못했잖아. 물론 내가 갓난아기일 때 우유를 몇 번 데워준 유모 맥포틀만 뺀다만 말이야. 이제 정말 새로운 요리사의 작품을 맛보겠구나. 운이 좋으면 책 쓸 때 도움이 될 아이디어도 몇 개 얻을 수 있겠지. 어두컴컴한 가게 안쪽에서 종업원이 나와서 렉싱턴의 식탁 옆에 섰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옥수수 커틀렛 주세요. 손잡이가 긴 팬에서 앞뒤를 각각 25초씩 익히고 사워크림을 곁들인 다음 러비지를 약간 뿌려서 갖다 주세요. 물론 이 집 요리사만의 독특한 요리가 있다면 기꺼이 그걸로 할게요. 종업원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손님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양배추를 곁들인 로스트 포크로 하시겠어요? 남은 건 그것밖에 없는데. 양배추를 곁들인 로스트 뭐요? 종업원이 바지 주머니에서 더러운 손수건을 꺼내더니 책찍질을 하듯 세게 휘둘러서 펼쳤다. 그러고서 시끄럽게 끈적한 소리를 내며 코를 풀었다. 그가 콧구멍을 닦아내며 말했다. 드실 겁니까? 말 겁니까? 그게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한번 먹어보죠. 제가 요리책을 한 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배추를 곁들인 로스트 포크 하나! 종업원이 크게 소리치자 어두컴컴한 식당 안쪽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했다. 종업원이 물러갔다. 렉싱턴은 가방에서 전용 나이프와 포크를 꺼냈다. 6살 때 클로스펜 대고모에게 선물 받은 수는 제품으로 그때 이후 렉싱턴은 다른 것을 써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부드러운 무명 천조각으로 나이프와 포크를 정성스레 닦았다.
곧 종업원이 두껍고 뜨겁고 널쩍하고 칙칙한 흰색 요리가 담긴 접시를 내왔다. 접시가 앞에 놓이자 렉싱턴이 몸을 숙여 열심히 냄새를 맡았다. 그는 콧구멍을 넓게 벌려 벌름벌름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렉싱턴이 외쳤다. 정말 천국이군요. 이런 향이라니. 정말 놀라워요. 종업원이 한 걸음 물러나 손님을 주의 깊게 살폈다. 우리의 주인공이 전용 나이프와 포크를 움켜쥐며 외쳤다. 지금까지 이토록 진하고 놀라운 냄새는 맡아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뭘로 만든 거죠? 갈색 모자를 쓴 남자가 고개를 들고 두리번거리다가 렉싱턴을 쳐다보더니 다시 먹기 시작했다. 종업원은 다시 주방으로 사라졌다. 렉싱턴은 고기를 작게 조각내서 은 포크로 찍은 다음 먼저 코로 가져가 다시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나서 입안에 쏙 집어넣고서 눈을 반쯤 감고 바짝 긴장한 채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환상적이야. 정말 새로운 맛이잖아. 아,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할머니가 지금 여기 있어서 이 놀라운 요리를 같이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요! 당장 와보세요. 물어볼 게 있어요. 깜짝 놀란 종업원이 식당 반대편에서 렉싱턴을 바라보았다. 가까이 다가오기를 망설이는 것 같았다. 렉싱턴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흔들며 말했다. 여기 와서 이야기해주면 이걸 줄게요. 이리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식탁 쪽으로 와서 돈을 낚아채 얼굴에 바짝 대고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그런 다음 재빨리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다. 뭘 도와드릴까요, 손님? 저기 이 맛있는 요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시면 100달러 더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크예요. 포크가 정확히 뭐죠? 종업원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로스트 포크 처음 먹어봐요. 아, 제발요. 애태우지 말고 뭔지 얼른 말해줘요. 돼지예요. 오븐에 넣기만 하면 되죠. 돼지라고요? 포크는 전부 돼지고기인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지의 고기란 말이에요? 장담하죠. 렉싱턴이 더듬더듬 말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는 세상 누구보다도 음식을 잘 알았던 할머니는 고기란 종류와 상관없이 역겹고 메스껍고 끔찍하고 더럽고 구역질 나고 지독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먹은 요리는 확실히 이제껏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는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할머니가 메스껍다고 하면 분명 메스꺼운 건데. 어쩌면 요리하는 방법을 모르셨나 보죠? 그럴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돼지고기는 특히 그렇죠. 돼지는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면 못 먹어요. 렉싱턴이 외쳤다. 알았다. 그래서였군요. 요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가 종업원에게 100달러를 더 주며 다시 말했다. 주방에 가서 이 고기를 요리한 천재를 만나게 해주세요. 종업원이 즉시 렉싱턴을 주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렉싱턴은 목에 뾰루지가 난 나이든 요리사를 만났다. 종업원이 말했다. 이제 100달러 더 내야 되는데요. 렉싱턴은 너무도 기꺼이, 그러나 이번에는 요리사에게 그 돈을 주었다. 있잖아요. 사실은 종업원의 말을 들으니 좀 당황스러워서요. 제가 방금 먹은 맛있는 요리를 돼지의 살로 만든 것이 확실한가요? 요리사가 오른손을 들어 목에 난 뾰루지를 긁기 시작했다. 그가 종업원을 보면서 한쪽 눈을 기원하게 깜빡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글쎄, 나로서는 그게 돼지의 고기였던 것 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 확실하지는 않단 말인가요? 아무도 확신은 못하지. 돼지가 아니라면 뭔가요? 요리사가 여전히 종업원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글쎄, 어쩌면, 그러니까, 인간일 수도 있지. 사람 말이에요? 그래. 세상에. 여자일 수도 있지. 남자일 수도 있고, 둘 다 맛은 똑같으니까. 와,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누구나 살면서 배우는 법이지. 정말 그러네요. 사실은 요즘 도살장에서 돼지고기 대신 그걸 많이 갖다 주거든. 정말이에요? 문제는 뭐가 뭔지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둘 다 맛이 좋거든. 제가 방금 먹은 것도 정말 대단하더군요. 맛있었다니 다행이군.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건 돼지였던 것 같아. 사실 거의 확실해. 정말요? 그럼 그렇다면 당신 말이 맞겠지요. 그러면 이제 자, 여기 100달러 더 드릴게요. 어떻게 요리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요리사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돼지고기 뒷다리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이 대단한 요리법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젊은 렉싱턴은 주방 식탁에 앉아 공책에 빠짐없이 적었다. 요리사가 말을 마치자 렉싱턴이 물었다. 이게 다예요? 다야. 하지만 뭔가 조금 더 있겠죠? 물론? 우선 아주 좋은 고기로 구해야지. 그러면 반은 끝난 거야. 좋은 돼지를 제대로 잡아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요리하든 망치게 되거든.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 내가 보는 앞에서 한번 잡아보세요. 주방에서 돼지를 잡지는 않아. 방금 먹은 고기는 브롱스의 정육 공장에서 가져온 거야. 그럼 거기 주소 좀 알려주세요. 요리사가 렉싱턴에게 주소를 알려주었고, 우리의 주인공은 두 사람의 친절에 수없이 감사를 표한 다음 밖으로 달려나가 택시를 타고 브롱스로 출발했다. 정육 공장은 커다란 4층짜리 벽돌 건물로 주변에서 사양처럼 달콤하고 진한 냄새가 났다. 정문에 방문자 상시 환영이라고 적힌 커다란 표지판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은 렉싱턴은 정문을 지나 건물을 둘러싼 자갈 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는 거기서부터 여러 표지판을 따라 마침내 본관과 따로 떨어진 작은 고람석 창고에 도착했다. 렉싱턴이 예의 바르게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기실에는 먼저 온 사람 6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각각 9살과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들 둘을 데리고 온 뚱뚱한 여성과 신혼 여행이라도 온 듯이 보이는 순진하고 젊은 부부가 있었다. 또 길고 하얀 장갑을 끼고 창백해 보이는 여자가 꼿꼿이 앉아서 무릎 위에 손을 포개고 정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다들 말이 없었다. 렉싱턴은 이 사람들이 전부 자기처럼 요리책을 쓰는지 궁금했지만 소리내서 물어보아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각자 이해할 수 없는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흔들었고 두 아이는 미친 사람이라도 보는 것처럼 렉싱턴을 바라보았다. 곧 문이 열리고 어떤 남자가 쾌활해 보이는 분홍빛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엄마와 두 아이가 일어나 나갔다. 10분 정도 지나자 아까 그 남자가 돌아왔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신혼여행을 온 듯한 젊은 부부가 벌떡 일어나 그를 따라 나섰다. 새로운 방문자 2명이 다시 들어와 앉았다. 중년 부부였는데 부인은 식료품이 담긴 버들가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안내인이 말하자 길고 흰 장갑을 낀 창백한 여자가 일어나 나갔다. 몇 사람이 더 들어와 등받이가 딱딱한 나무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곧 안내인이 돌아왔고 이번에는 렉싱턴이 나갈 차례였다. 안내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본관으로 향하며 말했다. 따라오세요. 렉싱턴이 껑충껑충 뛰면서 소리쳤다. 야, 신나는데요? 할머니도 같이 와서 보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는 준비 과정만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요. 신이 난 렉싱턴이 말했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선 두 사람은 돼지 수백 마리가 돌아다니는 건물 뒤쪽 울타리를 친 넓은 땅으로 갔다. 안내인이 말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돼지들이 저쪽으로 들어가지요. 어디요? 안내인이 공장 외벽을 따라 세워진 기다란 목조 우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저기에요.
족쇄 채우는 우리라고 하죠. 이쪽입니다. 렉싱턴과 안내인이 다가가자 마침 긴 고무장화를 신은 남자 3명이 돼지 12마리를 족쇄 채우는 우리에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인이 말했다. 이제 족쇄를 어떻게 채우는지 보세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는 지붕도 장식도 없고 나무로 만든 건물에 불과했지만 바닥에서 2미터 정도 위에서 갈고리 달린 강철 케이블이 천천히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케이블은 벽을 따라 움직이다가 우리 끝에 다다르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뚫린 천장을 통해 수직으로 본관 맨 위층까지 올라갔다. 우리 한쪽 구석으로 내몰린 돼지 12마리가 불안한 듯 조용히 서 있었다. 고무 장화를 신은 남자 한 명이 벽에서 금속 사슬에 연결된 족쇄를 끌어내어 가장 가까이 있는 돼지 뒤로 다가갔다. 남자는 몸을 굽혀 돼지의 뒷다리에 재빨리 족쇄를 걸었다. 그런 다음 케이블이 지나갈 때 사슬 반대쪽 끝을 케이블 갈고리에 걸었다. 케이블이 계속해서 움직이자 사슬이 팽팽해졌다. 돼지의 다리가 뒤로 잡아당겨져 들리더니 돼지가 질질 끌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았다. 민첩한 돼지였는지 자유로운 세 다리로 균형을 맞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사슬이 끌어당기는 힘에 맞섰다. 하지만 그렇게 뒤로 계속 질질 끌려가다가 결국 우리 끝에 다다랐다. 이제 케이블이 방향을 바꾸어 수직으로 올라가자 갑자기 다리가 획 당겨진 돼지도 높이 올라갔다. 돼지가 저항하는 세댄 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다. 렉싱턴이 말했다. 정말 놀라운 과정이군요. 그런데 위로 올라갈 때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게 뭐죠? 안내인이 대답했다. 아마 다리겠죠. 아니면 골반이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뼈는 어차피 안 먹는데. 고무 장화를 신은 남자들이 나머지 돼지들에게 분주히 족쇄를 채웠고 돼지는 한 마리씩 움직이는 케이블에 매달려서 큰 소리로 저항하며 천장을 향해 높이 올라갔다. 렉싱턴이 말했다. 이 요리를 하려면 향채를 따는 것만으로도 안 되겠군요. 글로스펜 할머니라면 절대 이런 요리는 안 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마지막 돼지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렉싱턴이 쳐다보고 있는데 고무장화를 신은 남자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다. 그가 렉싱턴의 왼쪽 발목에 족쇄를 걸고 사슬 끝을 움직이는 케이블에 걸었다. 다음 순간 우리의 주인공은 무슨 일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발이 휙 당겨졌고 그는 콘크리트 바닥 위를 뒤로 질질 끌려갔다. 렉싱턴이 소리쳤다. 멈춰요! 다 멈춰요! 다리가 걸렸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은 듯했고 5초 뒤 이 불행한 젊은이는 바닥에서 붕 떠서 거꾸로 매달린 채 물고기처럼 몸부림치며 뚫린 천장을 통해 수직으로 끌려 올라갔다. 렉싱턴이 소리 질렀다. 도와주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엔진을 멈추세요! 내려주세요! 안내인은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빼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젊은이를 가만히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무장화를 신은 남자들은 이미 다음 돼지들을 데리러 밖으로 나가는 중이었다. 우리의 주인공이 계속 소리쳤다. 구해주세요. 내려줘요. 제발 좀 내려주세요. 그러나 렉싱턴은 건물 꼭대기에 점점 다가가고 있었다. 꼭대기에 도착한 케이블은 뱀처럼 구부러져서 벽에 난 커다란 구멍, 문이 달리지 않은 현관 같은 곳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 문턱에서 렉싱턴을 맞이한 것은 검정 얼룩이 진 노란색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천국의 문을 지키는 베드로처럼 세상을 내려다보며 선 백정이었다. 렉싱턴은 거꾸로 그것도 아주 잠깐 남자를 보았을 뿐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의 얼굴에 떠오른 더없이 평화롭고 자비로운 표정이며 눈가에 쾌활한 주름, 입가에 서린 슬픈 듯한 작은 미소, 뺨에 난
보조개가 모두 보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렉싱턴에게 희망을 주었다. 백정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와! 우리의 주인공이 외쳤다. 빨리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꺼이! 백정이 왼손으로 렉싱턴의 한쪽 귀를 살며시 잡고 오른쪽을 들더니 아주 능숙한 솜씨로 목정맥을 베었다. 케이블은 계속 움직였다. 렉싱턴도 같이 움직였다. 모든 것이 여전히 거꾸로였고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눈으로 들어갔지만 희미하게 남아 주변이 보였다. 렉싱턴은 아주 길쭉한 공간에 들어와 있었다. 저쪽 끝에는 김이 나는 커다란 물솥이 있고 연기에 가려 반밖에 보이지 않는 검은 물체가 기다란 막대를 휘두르며 불가에서 춤을 추듯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케이블이 솥 바로 위까지 움직이게 되어 있고 돼지들이 한 마리씩 끓는 물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중 한 마리는 앞발에 길고 하얀 장갑을 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의 주인공은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을 느꼈지만 튼튼하고 강한 심장이 그의 몸에서 마지막 핏방울을 짜내고 나서야 이 세상을, 더없이 최고였던 이 세상을 지나 다음 세상으로 갔다. 어떠셨나요? 자, 로알드 달은 우리가 원치 않은 곳, 즉 불편하고 불안하며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곳에 우리를 남겨두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토록 잊히지 않는 이유는 단지 마지막 장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인공 렉싱턴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그저 순수했을 뿐, 주어진 세상에 의해 형성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공들여 만들어진 세상이 현실과 충돌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조용한 공포죠. 소설 돼지는 우리 대부분이 좀처럼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시스템, 우리가 받아들이는 안락함,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은 진실들 말이죠. 작가는 메시지를 소리치거나 도덕적 훈계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저 장막을 걷어올리고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할 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불편함, 동정심, 심지어는 반대 의견까지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렉싱턴을 피해자로 보시나요? 아니면 극단적인 양육 환경의 산물로 보시나요? 아니면 진정한 비판은 사회 자체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이 글을 읽고 나서 앞으로 식탁에 올려진 음식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것 같고 며칠 동안은 돼지고기를 좀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